얼마 남지 않은 대선, 다들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각종 논란과 비방, 어퍼컷과 하이킥에 착잡한 유권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착잡한 마음을 풀어드리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입니다. 팟캐스트 고수, 루비 집사, 정의당에 다시 돌아온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12회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아까 착잡한 유권자 1. 네, 우선 목소리부터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가볼까요? 저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네, 저는 진중권입니다. 와! 네, 이제 진중권 교수님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집에서 이제 방송만 하고 뭐 생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방송만 하고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스페인어 배우고 이 옆에서 이제 피아노 레슨도 좀 받고 있고 그랬습니다. 강민진 대표님은 요즘 뭐 유세 다니느라 바쁘죠? 네, 우리 심상정 후보 유세도 하고요. 그리고 대선에 많이 가려졌지만 지금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우리 종로의 배복주, 안성의 이주연 후보님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죠. 저도 배 부대표님 집에서 저녁에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 유세부터 저녁까지 또 같이 하고 종로. 네, 종로에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종로의 민주당 쪽에서 누굴 내보냈나? 종로는 민주당이 무공천을 한다고 무공천. 했는데 거기 전 구청장이었던 김영종 후보가 기호 12번으로 나오셨죠. 그렇죠. 어차피 파란 점퍼 입고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그냥 그 대선 후보랑 같이 서 있더라고요. 유세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파란색인데다가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랑 구청장이 없는 상태죠. 종로는. 민폐입니다. 그러니까 종로 유권자들 참 그래요. 이 국회의원도 사퇴를 해버리고 구청장도 사퇴해버리고 그 국회의원 한다고 나오고. 아무튼 종로 유권자님들 청취하고 계시면 배복주 후보 많이 알려주세요. 그 유세 물품 있잖아요. 선거 예. 유세 물품, 마스크, 뭐 옷, 플래카드, 피켓 이 종합 세트가 나올 때까지 정말 바빴거든요. 날짜 맞춰서 다 가야 되니까. 그 뒤로는 이제 사무 업무는 좀 내려놓고 저도 이제 전국 돌면서 같이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좀 해요. 나도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그때는 민주노동당 때인데 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선거원 등록한 다음에 그 가슴띠 있잖아요. 가슴띠? 어깨띠. 어깨띠를 늘 갖고 다니면서 평소에 그걸 차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학교에 이제 강의 들어가면 학교 정문에서만 내가 그걸 딱 벗고 들어가서 강의 딱 끝나면 나와서 딱 하고 지하철 탈 때마다 입구에서 막 한 번은 신도림역에서 딱 하는데 너무 신천진 거야.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죠, 거기서 그죠. 이제 막 4번 막 외치고 있었는데 공익이 막 쫓아오는 거에서 도망 다니고 결국 쫓겨나가지고 지하철 입구에서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싹 지나가면서 캔커피를 하나 딱 놓고 가더라고. 수고하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전 사회당입니다. 역시 작은 정당의 서러움은 비애는 서로 알아주는구나. 저도 가끔 유세하고 있으면은 간식 주고 가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노란색 간식 많이 주세요. 노란 젤리 뭐 아무튼 노란 과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주고 그거는 가시더라고요. 딱 보고 작정해서 색깔 맞춰서 사가지고 온 네. 거야. 그치? 맞아요. 고맙죠. 저는 노란 호떡 받아봤습니다. 노란 호떡. 노란 호떡도 있나? 뭐 호떡이 노란색이죠. 추우니까 제가 아까워서 막 젤리 받아놓은 거 못 먹고 음. 그랬는데 집에 있는 가족이 그 사연을 모르고 먹고 그러고 그랬죠. 들어봐야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예. 진중권 교수님과 정의당 되게 익숙하기도 한데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는 이제 그게 그 전에는 이제 완전 확신에 가득 찬 공산주의자였잖아요. 우리 80년대에는 근데 사회주의가 이제 몰락을 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그 다음에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축할 것인가,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었는데 유럽에 가서 이제 유럽 나라들 많이 봤어요. 막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특히 독일은 내가 살았으니까. 거기서 보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사회주의라는 거죠. 하늘에 띄워놓고 그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건 망했잖아요. 결국 그러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체제 내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독일에서 특히 이제 그걸 많이 봤죠.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유치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무료고 근데 외국인인데도 아동수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놓으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사회 나갈 땐 1억 정도의 돈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외국인한테까지도 그걸 떼고 독일에서는 이 난민도 막 100만 단위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하게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들. 그래서 뭐 출산 대책 같은 게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해서 통합을 시켜버린 자신감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톨레란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민사회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뭐가 되든 간에 안 되든 간에 왜 실패했냐면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소련도 그 동구권도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체코하고 또 소련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체코는 그래도 시민사회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소련은 반체제 인사 딱 그럼 굴락으로 보내버리거든. 저 강제 수용소로. 근데 체코에서는 딱 그래도 항공권을 끊어와야 돼. 선생님 망명 좀 가주시죠. 이런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독 같은 경우에도 동구권 엄청 탄압이 심했다라고 하는데 막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서독으로 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슈타지 감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거냐 했더니 동네 입구에서 까만 가죽 잠바 입은 사람이 계속 우리 집을 봤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봤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봤대요. 그래서 야 그게 우리는 끌려가지고 고문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민사회 경험이 있는 나라는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그 부르주아 시민사회 성숙된 그 부르주아 시민사회에다가 사회적 연대감들 그런 것과 결합된 사회주의. 그래서 저는 그때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들을 이제 딛고 유럽식 사회국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제 바깥에서 혁명운동한다라 그랬는데 사실 그건 꿈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유권자들을 쉽게 말하면 혁명이라는 건 반대자를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폭력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체제 내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유권자들 설득하고 그것을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는 쪽으로 갔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한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짝짓기 게임을 했어요.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너무너무 재밌어 했잖아. 그래서 그걸 도입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민들 자제들이잖아요. 걔들 상대로 하는데 애들이 게임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넷 남고 둥글게 셋 했거든. 근데 애들이 떨어지지 않고 넷이 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쳐다보더니 다 친구인데 누구를 떨어뜨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와가지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발표를 둘이서 이렇게 짝지어서 하는데 항상 그 논란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주 얄미운 애거든. 네, 되게 친해요. 근데 걔가 자꾸 자기 발표 목까지 먹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점수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다른 애랑 해 그랬거든요. 애들이 생각하더니 하는 얘기가 그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는 나 아니면 해줄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민주노동당 진보정당과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을 했죠. 2000년경일 겁니다. 그게 아마. 사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네. 진보정당과의 인연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텔레비전을 봤는데 울산에서 선거를 했어요. 네. 근데 울산에서 선거를 하는데 막 서로 양쪽 그때도 뭐 NLPD가 뭐 갈라져 싸우잖아요. 한쪽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앙금이 많이 남겠습니까? 거기서도 또 나중에 그 분당 과정에서 봤지만은 온갖 더러운 일도 벌어지고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딱 울고 나서 딱 그래도 상대 후보 선거 운동을 해주러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냥 이건 우리가 지켜줘야 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바로 당원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죠. 그때는 청년 시절이셨죠. 그렇죠. 네, 들어가서 처음 한 활동은 어떤 거였어요? 당에 들어가가지고 당직을 맡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당 바깥에서 저는 주로 그때 인터넷 농객이었으니까 당 바깥에서 조직을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서울시장 선거 그때 이명박하고 누구냐면 김민석 나왔을 때 우리가 이문호 후보를 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낼 여력이 없었거든요. 돈도 들어가고 근데 그걸 우리 당원들이 그렇다고 이명박을 찍냐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김민석을 찍냐 이럴 수도 없고 우리가 내자 그래가지고 임목 감사관을 후보로 옹립을 해가지고 당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 우리가 다 돈 모아서 그때 막 카드빚 긋고 막 이래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었죠. 2002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정의당 창당까지 쭉 함께 해오신 거예요? 그렇죠. 진보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다시 결합을 했고 들어왔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정의당 창당 후에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본격적으로 좀 매체를 옮겨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글쓰기에서 이제 말하기로. 예.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노유진이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유시민 씨가 그렇게 미치지 않았을 테고 사실은 그때도 제가 그때 자리에 만나면 그랬거든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노회찬 심상정은 100% 믿지만 유시민 당신은 50%밖에 안 믿어. 왜냐하면 이분 사고방식이 공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 공학을 위해선 윤리 따위는 희생시켜도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 정치 공학에 의해서 얻어질 선거 이후에 실천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게 좀 강했던 분이라서. 또렷하게 다른 세 분이 모여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또 그립기도 하고. 그때 많이 들었었죠. 예, 그때 뭐 기본이 100만 다운로드였어요. 100만 다운로드였고. 그리고 그 이상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사람만 100만이었으니까. 스트리밍으로 들어간 거는 계산 안 하고. 그래서 보통은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집에 퇴근할 때 차에서 라디오로 틀어놓고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듣거든요. 포르파를. 사실 유튜브에도 올리긴 하는데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뭐 1000단위 조회수인데 근데 정의당에서 1000단위 조회수는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아니면 판을 더 키우죠. 뭐 왜냐하면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실은 뭐랄까 옛날과 같은 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동가들은 참 많은데 뭐랄까 좀 말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선동의 물결도 사람들이 좀 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한번 속아보고 저기 한번 속아보고 그러면 그래서 차분하게 그러니까 좀 진영을 넘어가지고 차분하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양당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이런 진보 정당의 관점에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이 좀 적다 보니까 저도 놀랐던 게 사실 포르파라는 주제 특성상 좀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듣지 않을까 했는데 한 반 정도는 남성분들이세요, 중년의. 그래서 되게 이게 놀이터가 적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연합이 되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런 방송을 듣는 그 중년 나의 남성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 남성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꽤 괜찮은 마초들인 것 같고. 진중권과 정의당의 역사를 지금 좀 이렇게 짧게 토봐보고 있거든요. 탈당을 하셨었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탈당을 네. 하셨는데 그때는 저도 당원이었어서 기억을 해요. 예, 그때 탈당을 한 게 사실 내가 조용히 탈당을 했거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탈당한 사실이 굉장히 오래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탈당계를 냈는데 당에서 그걸 처리를 안 해준 거야. 그랬죠. 그런 상태로 사실은 탈당은 뭐냐면 내가 그때 그 조국 사태 때 그렇게 결정냈잖아요. 조국 임명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냈을 때 이건 내가 알던 정의당이 더 이상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 싶어서 그때 사실 탈당계를 써가지고 냈어요. 조용히.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제 또 안 좋잖아요. 이런 소문이 나가면. 그래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JTBC 기자가 어디서 들었나 봐요. 쉬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뭐 시당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가는데. 그래도 거의 한 달 동안은 얘기가 안 났는데 그분이 계속 나를 설득하더라고요. 확인해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얘기는 그래도 이거는 사건이기 때문에 알리는 게 낫다. 당신이 탈당을 했다면은 탈당한 그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나갔고 근데 처리는 안 됐다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 다 끝나고 애들 성적표 다 하고 성적 처리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직서를 딱 내고 싸워야겠다. 근데 이제 그 피해가 학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사직서를 냈고 또 하나는 당에 또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분명히 내가 싸우게 되면 나에 대한 공격이 어디를 향합니까? 당을 당으로도 향할 거라는 향하죠.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건 난 개인적 활동인데 그래서 탈당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심 대표가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처리해달라 해서 처리가 된 거고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당을 생각해가면서 내 탈당자를 발휘를 했는데 그 당원분들이 이제 돌아온다고 할 때 또 서운해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탈당 후에 그래도 옛날 동지들인데 그렇게 심하게 깠어야만 했느냐고. 근데 내가 정의당을 깐 적이 있나? 뭐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왜 그런가 잘 모르는데 민주당과 민주당을 깐 거를 네. 자기들을 깐 거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정의당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의당이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뭐 몇십 프로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판의 초점에서 좀 중심에 서기 힘든 데다가 또 한편으로 정의당이 뭐 나쁘게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있었나 했을 때 조국 사태 이후에 난 별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비판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아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정의당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마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진보정당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심하게 깠어야 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사실 심하게 까시거든요. 아니, 서로. 네, 근데 그거를 뭐가 심하게 깐 건지를 아마 단 하나라도 예를 한번 갖고 와보라 그러세요. 그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님 복당한다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냈다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네. 이 진중권은 그 국민의힘 편을 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지자들이나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사고 방식이 진영 논리잖아요. 항상 진영을 딱 갈라놓고서 누구 편이냐를 가르잖아요.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진보는 우리 진보 세력의 힘이 세져가지고 저쪽 그 수구 세력을 갖다가 몰아내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는 뭐냐면 그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은 그런 수구 꼴통 정당에서 합리적인 온건한 보수로 진화하게 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리버럴 정당의 정체성에서 많이 벗어났잖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고 방식이 뭐 선출된 권력 막 얘기하고 보면 뜨악뜨악합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법치 이것은 우리의 기본 규칙이거든요. 예, 기본 규칙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운동권적 사고 방식으로 저쪽은 적이고 우리 저들을 갖다 절멸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래야 우리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정당, 즉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정체성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지금 노무현의 민주당 또는 김대중의 민주당하고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되찾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진보적인 의지는 다 지금 배반하고 있고 다 윤석열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진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등치는 작아도 사실은 정책 일중대였거든요. 우리가 먼저 딱 던져놓으면 쟤들이 실현 가능성 없다, 망상이다, 환상이다 막 이랬는데 하고 있잖아요. 10년쯤 지나면 다 자기들이 따라하고 있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권력을 잡는 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잖아요. 그랬는데 권력을 안 잡고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권력을 잡는다면 더 가장 잡고 싶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계속 얻어가고 그다음에 여야가 또 진영으로 갈라서 서로 싸울 때 우리가 데스노트라는 게 뭐냐면 객관적 기준, 보편적 기준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걸 다시 되찾는 것이 저는 진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해왔고 그쪽에 가서 뭐 국회의원 가가지고 당신들 뇌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또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와달라 쓴소리 해달라 했을 때 가서 또 정의당에서 또 쓴소리 했고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진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편, 저 편 이런 식의 이게 뭡니까 지금 애들 지금 그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편해서가 아닐까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개인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회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주변에서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인으로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진영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사 진영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당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한 1년쯤 딱 지나고 나면 완전 반대편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저라고 그런 위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쪽을 또 공피하잖아. 그럼 또 이쪽에서 또 공격을 받아요. 그럼 결국은 남는 건 뭐냐면 이제 외로운 개인이잖아요. 그 고독감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독감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를 할 때 그 해방된 개인의 자유로운 결사라는 나의 사회주의적 이념이 실현된다고. 네, 함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자신의 견해를 말하도록 훈련을 받고 그때 격려를 받잖아요. 그 경험이 저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게 되면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쪽 편을 들거나 저쪽 편을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간단해요. 제가 지금이라도 어느 한 편을 딱 들어가서 한 달을 가면 유튜브 200만 구독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랑 해서 되는 일은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복당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오랫동안 정의당이 있을 만한 당이 되도록 또 함께 애써 봅시다. 네. 예. 자, 이어서 이제 진중권과 심상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있나요? 처음 봤을 때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 시초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첫인상의 느낌 남아 있으신가요? 심언니잖아요. 걸크러쉬 심언니. 내가 좋아하는. 처음 봤을 때가 정치인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금속노조 사무처장으로 보셨어요? 금속노조 사무처장일 때 그분이 워낙 높으셔가지고 저는 못 봤고요. 그때는 그때 노동운동이 87년, 88년, 89년 때는 그때 막 최고조에 달했잖아요. 그렇죠. 감히 제가 어떻게 눈을 붙입니까? 사무처장 저 같은 미물이 완전히 운동권의 전설들이잖아요. 운동권의 전설들이었고 그때 뭐 김문수 같은 분도 진짜 전설이었는데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저는 처음 볼 뻔한 때가 기억에 남는데 그 지방선거 할 때 2018년도에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성남 쪽으로 유세 지원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반차를 냈어요. 보러 가려고. 근데 못 오신 거예요. 무슨 일정이 생겨가지고 많이 실망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 그 뒤로 한번 오셨어요. 선거 끝나고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결국엔 봤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상정하고 그다음 노회찬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으셔야겠죠. 그분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언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바닥 언어하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른바 지식인들의 그 담론 있잖아요. 그런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걸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못 해요. 대중하고 소통을 잘 못하고 대중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선동가로 빠지기 좋고 이성적 판단들을 잘 못하잖아요. 이런 건데 이걸 두 개를 다 할 줄 아는 정말 귀한 분들이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제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 후보님은 쉬운 말 어려운 말 다 할 줄 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도 쉽게 할 줄 아는 거죠. 그게 이번에도 토론에서 보면 압도적이잖아요. 딱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대중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때로는 논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일상화되어 있고 그것도 만나는 사람들이 일반 노조원들이고 그들을 또 설득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배열돼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었죠. 좀 자연스럽게 이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의 강점 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심상정의 강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금 삐딱해가지고 약간 삐뚤삐뚤해요. 조국 사태 그때쯤 약간 삐뚤삐뚤했고 숙고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예컨대 그 공수처법하고 그다음 선거법을 바꾸는 거 이 정도는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치는 항상 타협이고 협상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뭐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 책임을 물어서는 물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조국 사태 때 그 기준이 무너진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내가 아는 심상정 후보라면 심상정 대표라면 대표직을 걸었을 것 같아요. 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난 이건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고 싸웠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당대표로서 뭐 아마 그랬겠죠.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조국 임명에 반대했거든요.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대하면 온갖 비난들이 쏟아질 텐데 그때 등판해서 그 욕을 대신 먹어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딱 역할 분담까지 딱 하고 약간 했는데 좀 정치 개혁을 해서 이제 뭐랄까 후배 세대에게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상당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해볼 만한 거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우려를 했던 게 저 사람도 분명히
아무래도 그거 만들 것 같다, 위성정당 만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신부모가 자기는 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 내한테. 아니,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니까. 워낙 저렇게 비상식적인 짓을 하겠느냐라고 그들을 믿어버렸는데 저는 저 사람들 비상식적인데 왜? 그 조국 사태 임명 관련해서는 우리 심상정 후보가 그때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또 심상정 후보만의 판단은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당원 네.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제 정확한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뭐 전국에서 뭐 투표를 해봤더니 6대 4로 나왔다. 그러니까 찬성이 6으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건 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제 관점에서는 당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당을 내가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걸 또 뭐 배신자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조폭입니까? 그렇게 의리 좋아하시면 형님들이 있는 조직에 들어가시고 그때의 정의당의 판단은 오판이었고 진중권이 옳았다. 이거 뭐 지금 증명이 됐죠 뭐. 근데 그 판단은 누구나 다 하지 않았나요? 심상정 맞아요. 의원도 네. 그 당시에 심상정 대표도 그 판단은 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당의 분위기가 있고 대표로서는 또 당원 총회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마음은 그건 민주적 절차는 인정을 하되 그렇다면 나는 갈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냐. 대표직을 수행 못하겠다 이런 정당이라면 당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사실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되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내가 개인적 거취를 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결연하게 좀 결연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의 약점을 그럼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번 대선에 치러지는 거 쭉 보시면서 심상정 후보 좀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뭐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저는 지금 내 후보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을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 지지율이 지금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구도 자체가 그렇게 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막 8%도 나오잖아요. 특히 단일화를 전제로 했을 때. 그건 바로 뭐냐면 중도층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도층들이 지금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표가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기울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쪽으로 많이 올 텐데 이게 박빙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거의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중계하니까 관심은 다 걸려 쏘이게 되는 거고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욕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목이다라는 게 많지가 않고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단일화 안 한다고 뭐 그냥 또 라떼는 말이야. 그거 뭐 당 게시판이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지금 그걸 누가 당하고 있냐면 안철수가 당하는 거야 저쪽한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직접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틴 사람이 노무현 때도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단단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저런다 뭐 이러잖아요. 민주당 사람들도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쟤네들은 아무리 우리가 안팎을 해봤자 통하는 게 아니다. 그걸 맞아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요즘 태도를 보면 이제 그런 공격은 안 통할 거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방법을 내놓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강점 물었으니까 이제 약점을 묻기는 하는데 항상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다당제 사회가 아닌 것, 뭐 정치 개혁이 아직 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당이 아직 조직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는 거 외에 이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의 약점이 그렇게 뭐 큰 게 있나 싶거든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빠지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기분 나쁘죠. 그죠.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뭐 한계는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당내에서 또 무슨 리더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근데 좀 가끔 가다가 약간 뭐랄까 올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방송 설강화인가 그거 할 때 입장을 냈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아유 이거 완전 5864 사고 방식이네. 그러니까 어떤 관성에 의해서 흔히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이 있거든요. 사태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 관성적 프레임에 따라서 재단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관성적 프레임이 상당히 폭력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어떤 거창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간단하게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근데 저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던 거고 뭐 사람들 다 욕한다 해도 조용남.
뭐또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또 문재인 그 대통령 아들 공격했잖아요. 왜? 그럴 때 그때는 이건 예술의 자유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그 문화 예술은 굉장히 그 유리구슬 같아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약점 생각났어요. 뭐. 심 후보님 술을 잘 못 드세요. 아니 그 저는- 강점이죠. 술 안 아. 먹으면 이제 숙취도 없잖아요. 아니요, 술은 일단 잘 먹고 보는 것이 좋아요. 좋을 때가 조절을 할 수 네, 있잖아요. 류호정의 지론입니다. 네, 아무튼 약점입니다. 말술 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아니 뭐 음. 이게 아니 그 남성 팬들이 꽤 많다 그러는데 그 아니 뭐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그쪽에 찍혀 있잖아. 뭐 페미로 찍혀 있는데 좋아하는 남성들이 의외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을 잘 마셨어. 아 그래요? 저도 처음 듣는데 그거는 아무튼 네 제가 그 심 후보님 댁에서 한 번 잔 적 있어요. 제가 친인척 빼고 최초로 심 후보님 댁에서 잔 최초의 뭐랄까 바깥 사람인데요. 새벽 4시에 쿠팡 물류센터 가야 돼서 제가 분당에서 인천까지 갔어야 됐거든요. 네. 갈 자신이 없다고 그냥 고향 댁에서 같이 잤는데 그때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당에 너는 왜 왔니?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보는 거죠. 뭐라고 네. 대답하나.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심 후보님 어머니께서 심 후보님한테 하는 말씀이신데 그걸 저한테 똑같이 하시면 어떡하냐고 네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당이 커져야 돼요. 이번에 대선에서 심상정 지지율 자체는 그 숫자가 작아도 과거에 하고는 이 지지율의 의미가 좀 다르다 이런 분석들도 예. 당내에서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이 좀 변화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과학이 없어졌어요. 이쪽에 사회과학이 없어져가지고 큰일이고. 사회과학 하던 놈들이 뭐 갑자기 뭐 들레지 데리다 뭐 이게 뻘소리를 하면서 저는 철학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도 못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국 옹호하는 데로 써먹고 뭐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 이념이라는 게 과거 산업혁명 때 이데올로기고 조직된 노동자, 쉽게 말하면 노동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같은 시간에 같은 노동 그런 조직력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동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어떤 건 이게 노동자야 아니면 그냥 사용자야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각각 다른 욕망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2030 그 젠더 문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호남 같은 경우도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그쪽 그 한계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에 가면은 아시겠지만 그 기념비 정치거든. 그러니까 5.18 광주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건 5.18 기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활동하는 쪽에 연결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니까 과거의 기억만 먹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무슨 뭐 마트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이 사실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립 문제가 있거든요.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형 자체를 갖다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민주노총 그럼 대기업 노조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규직 노동자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라기보다도 일종의 기득권층으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조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심지어 그렇게 되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뭐 단협에다가 자기 자식 뭐 이렇게 넣고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고 사실 저는 오래전에 느꼈거든요. 89년에 이미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서울에 상경투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야 서울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갈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왜 가자고 그랬더니 다 자기 차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데 노동자들이니까 우리가 딱 돈을 내랬더니 학생들이 뭔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에서 와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자의 관념이다라는 게 옛날에 동일방직 뭐 이런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노래. 그때도 벌써 이분 일이 뭐냐면 노동운동을 왜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기 대학 나왔다고 까부는 놈들 말이야. 저 자식 보면 책도 하나도 안 읽고 우리는 그래서 사회과학 서적인데 그것도 안 읽는 저 무식한 놈이 말이야. 우리한테 못 배웠다고 막 하는 이 꼴이 인간 대접 안 해주는 꼴이 정말 뭐 이런 대답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또 다른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형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담론이 많아. 근데 그걸 할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기동 씨가 세습 중산층 사회 그거 쓴 사람이 조기동 씨가 근데 이 사람이 조선비즈 기자예요. 그랬더니 이걸 또 조선일보 기자라고 막 진보적인 사회학자들 공격을 하는 거 보고 황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써왔던 글들,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그거랑 상당 부분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신뢰성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의 분석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사실 노동운동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 과거에 이제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이제 그분들 이제는 중년의 남성들이잖아요. 다 이제 정년퇴직하시면서 인원이 줄어가고 있을 텐데 반면에 새로이 조직되는 분들 보면 이제 서비스직, 여성, 이제 비정규직, 그 민주노총 구성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성도 거의 뭐 40% 가까이, 뭐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동운동도 새로이 들어오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사실 이 시대의 어떤 불안정 노동을 볼 수 있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 플랫폼 노동, 뭐 여성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또 저희가 가야죠. 그 상식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념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PD니 NL이니.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역공당하잖아요. 아니 왜 노조에서 갑자기 미군 철수 얘기를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 우리 진보가 낡았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보의 문제가 뭐냐면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도 마찬가지, 그 PD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다라는 것이 정치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켜줘야 될 그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판사들하고 검사들이 무슨 뭐 항상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겠죠. 쉽게 말하면 현 정권에서 임명한 판사들이라든지 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들, 이 정치 검사들 몇몇이 있겠지만 이 조직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검사로서 또는 판사로서 자기 양심에 맞게끔 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도 좀 없는 것 같고. 복당 결심할 때 심상정의 영향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약간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선거 중단했잖아요. 그죠. 숙고하셨죠. 선거 딱 중단했는데 이게 이러다가 뭐 진보 정치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뭐 나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또 많이들 그리워하셨어요. 정말 진보 정치 여기서 멈춰도 되는 건가 하고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 많이 제가 큰 걱정을 했죠. 그리고 그 힘 빠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건 구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구도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단하니까 또 그 말 잘하는 또 좌파들 또 온갖 분석글 다 써놨더라고요. 다 읽으면서 다 뻘소리고 니들이 와서 한번 해봐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87년 체제를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 대선에서 그걸 의지를 삼아야 돼요. 이번에 87년 체제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민주주의 그러면 그냥 직선제예요. 다른 생각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그때는 옛날에 그 중대선거구제 그래가지고 그때는 집권 여당이죠. 보수당에서 이걸 이용해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자고 소선구제를 도입했는데 그때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성장했는데 옷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번 선거 때마다 제3후보가 나오잖아. 그래서 맨날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기존 정치에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게 양당 독점에 만족을 못하는 층이 한 3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또 단일화 논의가 되는 거고 그것은 이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거고 이걸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걸 부각을 시켜야 된 겁니다. 그게 최악으로 나타나는 게 이번 사태예요. 지금 이번은 뭐냐면 자기 후보 좋아서 찍겠다는 사람 하나도 못하죠. 어느 쪽도 우리 후보가 좋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상대 후보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복당 결심할 때 저희 이 포르파 멤버들 청년 정치인들의 영향은 없었나요? 유일하게 희망을 본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 정치인들한테 이제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못 따라가겠어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딱 감각을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 역할을 다 했다. 더 이상 남아가지고 뭐 얘기를 해봤자 그 추한골만 더 보여주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추한골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추한골에서 나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상황이 상황 자체가 변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들 지금 담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담론을 만들어야 될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진영의 스피커가 돼가지고 선동가로 다 변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이제 그 조기동 씨에 대한 이쪽 진보 사회학자들의 공격이거든요. 뭐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이런 분들인데 논리가 없잖아. 너 조선일보 기자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고 아니면 한겨레는 또 별나나? 어느 기자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학자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학자로서 객관적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되는데 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맞거든. 근데 이런 그 진영의 사고 방식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담론이라는 게 다 망가졌는데 다시 좀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를 좀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정치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만드는 거. 네. 이번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전화를 받았다고 그 언론에 났더라고요. 네. 네.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뭐 뻔하죠. 와가지고 뭐 미안하다. 미안하다. 조국 흑서 저자들 이름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그 사람 그 중에 한두 사람 이름은 기억도 못하더만. 그러니까 성의를 갖고 전화한 건 아니고 아마 캠프에서 시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보면 알잖아요. 이름들을 다 기억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진정성이 있구나.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성을 바꿔 부르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뭐 나는 어차피 윤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도층을 좀 내다 버렸잖아요. 내다 버렸고 제가 이제 원했던 건 바로 뭐냐면 중도층이 용인 가능한 그런 보수의 모습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데 그 길을 좀 걷어찼기 때문에 나로서도 이제 그 사람들 뭐 도움되는 일을 해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벌써 뭐 한 2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둘이 싸운 나는 심상정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두 분 싸움에서 뭐 개입하거나 그런 의도로 개입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도 이재명 후보랑 통화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제가 걸어봤었거든요. 네. 받을 줄 몰랐는데 휴대폰을 쥐고 있으셨는지 이제 의외로 전화를 굉장히 빨리 받으셨는데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 기고했었잖아요. 네. 그때 비동의 간음죄로 그 이재명 후보한테 글을 쓴 적이 있어서 그날 전화를 한 거거든요. 글을 보셨느냐 했더니 뭐 비동의 간음죄 뭐 무고죄 이런 거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공론장을 뭐 열어주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전 논의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뭐 찬성이든 반대든 뭐 논의의 장이 안 열리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의지가 있으면은 통과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했을 때가 민주당 내 경선 중일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안 올라왔어요. 저 사람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표면으로 내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일단 표를 얻는 것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그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라 뭐 이런 걸 링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쪽에 이제 호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사실 여가부 폐지한다는데 그게 되겠어요. 여가부 폐지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냐면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고 이런 거니까 그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 힘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한 거잖아요. 한건 민주당이 그동안에 뭘 했느냐. 오케이. 민주당 그 지자체장들 중에서 그렇게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쪽이나. 근데 너무 많지 않나요? 서울,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충남. 네. 그러니까 주요한 지자체장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그들의 방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자를 부르지도 못하겠단 말이죠. 근데 안 되니까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도와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냥 화가 났다라고 하면 그냥 화가 난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진짜 이번에 이정미 전 대표가 정말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너희들은 오로지 왜 여성만을 대변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여성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만이 여성을 대변한다. 이게 명언이야 이게 그렇죠. 명언. 20대 여성들이 사실 많이 지지해 주잖아요 우리 당은. 그렇죠. 네, 저는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연령 계층들을 봤을 때 4050이 이미 망가졌고 더 이상 역사적으로 할 말 다 끝났다고 보고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고 요즘 페이스북 보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멀쩡한 글 썼던 사람들이 막 이상한 글 올리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랬는데 그나마 2030 남성들도 그 이준석이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성평등 의식이 우리 세대보다 나아요. 그럼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나은 부분도 있고 다만 그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좀 표출되는 건데 그래서 그 대충 보게 되면 그래도 2030 여성들이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친화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목대로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저는 그걸 굳게 믿고 그나마 2030 여성들 사이에 그나마 진보적인 의제들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다. 우리 심상정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20대 여성들이 가장 높거든요. 예. 근데 높은 수준이 조금 높다 이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네. 뭐 다른 연령대가 한 1% 2% 나오면 20대 여성은 한 15% 넘게 이제 나오는 네. 그런 식으로 격차가 큰데 이분들이 아직 정의당을 지지를 하지만 정의당 당원으로 입당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대 여성들한테 정의당이 좀 더 문을 좀 활짝 열고 당원으로 들어오셔서 당의 주체가 되시라 이런 메시지 좀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준석이 저렇게 까불 수 있는 이유도 저 사람들은 그 2030 남성들 중에서 특히 아주 특정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이런 환경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기 스스로를 동화하는 그 처지에 있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이럴이 커요. 하도 목소리가 크거든. 그러니까 과잉 대표 되잖아요. 그에 반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과소 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정치적으로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한테 표가 안 간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안 간다. 조직적으로 안 간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저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조심하게 하죠.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후보가 다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자처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정의당만 빼고 모든 후보가 안티페미니즘 코인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우경화됐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건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단결해야 되고 단합해야 되고 그 조직된 정치적인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 가입하십시오. 뭐 당비 내고 그다음에 목소리 좀 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약간 뭐랄까 걸크러쉬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만 모여 있는 데서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는 거기서 한풀이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성들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점점 과격해지잖아요. 그래서 3대 말을 안 듣게 되거든요. 남성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아주 강단 있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한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들의 불만이 뭔가 그들의 불안이 뭔가를 좀 이해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싸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기회 잡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들어가서 이야기도 듣고 하고 싶은데. 그럼 온갖 막 성적인 모욕까지 막 나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겨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조롱을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서로의 마음이 좀 닫혀 있어서 어느 쪽을 가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도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나 듣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를 믿을 수 없어. 들려주지 않을 거야. 너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이제 좀 많이 닫혀 있는 걸 많이 느껴서 그러고 나면 사실 남은 건 그런 조롱밖에 없거든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마음속 깊이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보통 저는 20세에 형성된 생각은 안 바뀐다고 보거든 거의. 그래도 말이 통한다라는 그런 인상은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때 우리 장혜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먼 토크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되면 생각이 그런다고 달라지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는 알겠다. 그죠. 그거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잔혹함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나는. 대개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저 나쁜 놈, 외계인들, 이상한 놈들. 그래서 악마하고 사탄화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제가 왜 저러는지는 알겠다라고 했을 때는 발언이라든지 이거 할 때 그 선을 넘지는 않게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되죠 뭐. 그게 민주주의죠. 예.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재집권하면 벌어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잘 나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가능성이 보여요? 저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사실 여지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사실 기대가 잘 안 되죠. 기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나마 반성할 기회조차 지금 반성하는 척하잖아요. 근데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그 반송이라는 것도 활용 가능한 전술로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술의 효용성만을 인정을 하고 그걸 갖다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게 그런 경향이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개혁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 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것도 이런 시기에 정치개혁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떤 때가 생각났냐면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할 때 있잖아요. 예. 그 시기에 그 뭐 공수처 한다고 필리버스터 하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니까 필리버스터 멈추는 표결을 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또 확실하게 참여를 해주면 찬성을 해주면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본회의장 들어간다고 그 사이에 있는 대기실이 있어요. 그 앉아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한 명이 와가지고는 묻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야기 진행되고 있냐.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데 어떡한데요?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던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협박이잖아요. 화가 이렇게 확 치솟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표현의 권리 최소한 표현할 자유는 주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중단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들이 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백브리핑하고 뭐 브리핑하고 할 때는 뭐 노동자들을 위해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그 뒤에 그런 휴게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본회의장 나와가지고 당시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있었어요. 유가족 얼굴을 보는데 진짜 정말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만의 철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적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관철시켜내려는 뭔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완전 잡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보면 철학도 없고 굉장히 실망하고 그다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상민 의원 정도? 조홍천 의원도 말이 꽤 통했거든 한동안은 같이 막 우리가 민주당 같이 걱정해주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원님 같은 분이 몇 분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모아보면 10명은 돼. 그랬더니 그분들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막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캠프 가가지고 대장동 사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박용진도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또 뻘소리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돼가지고 이걸 딱 보고 이게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 이게 지금 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군사적 침략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들 선거 전략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이걸 딱 보고 이게 진보인가? 막 사람 절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쪽 행사도 뭐 좀 참여하시고 하시던데. 국민의힘 행사에 때문인가요? 참여한 적이 언제가 있었나 내가? 그 있잖아요. 그 주성령. 그거는 내가 개인적인 저기로 끌려간 거고 네. 되게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보고 싶어하는 뭐 팬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뭐 이상한 거 하고 있고 그런 거고 난 얘기 안 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행사장에서 불러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뭐 안 계시지만 그 김종인 박사님하고도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마도 이제 그쪽 그분을 제가 뭐냐면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관계 속에서는 그나마 한국의 보수 정치에서 맥락을 잘 받고 그다음에 아젠다 세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김종인 그 박사님은 정의당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정의당에는 별 오시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라서. 근데 우리랑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소한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그분이 있었을 때는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의 그 성평등 정책 이게 신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한다라는 것. 근데 이분이 나오시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고 완전 이준석 체제로 가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 호남 쪽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두 번 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거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나왔을 때도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100조 편성해야 된다. 중소상공업자 돕기 위해서. 그때 우리 이해 못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는 거고. 결국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 그다음에 이제 선거판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이걸 내가 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도 그 조언을 했죠. 이분 믿고 가라. 근데 뭐 쥐들이 내치는 걸 어떻게 해요? 정의당에 바보들이지.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는 보고 싶네요. 네. 네. 그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혹시 만나면. 예, 도와주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원로기 때문에 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편견도 없어요. 이분은 사실은 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랬는데도 뭐 나한테 다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말 딱 하는 게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았거든요. 평이 뭐냐면 뭐 대통령이 되려면 저 정도 뻔뻔해야지. 아니 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더 비판한다고 막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과거의 적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네, 과거의 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잘못된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칼 슈미트라는 나치 법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의 본질은 이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였거든. 왜냐하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자유주의 체제였는데 어떤 결정도 못했잖아요. 회의만 하고 토론만 하고 결정도 못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그게 히틀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거를 그 토대를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칼 슈미트인데 칼 슈미트가 뭐라냐면 정치의 본질은 간단하다. 적과 알을 가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과 알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다음에 종교가 다르고 도덕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그렇다고 저 사람을 없앨 수는 없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관념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좌우익 전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에요. 그때 칼 슈미트가 딱 그걸 썼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좌익 평론가 발터베네미 있잖아요. 발터베네미 축하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익 그 전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에서 우리도 좀 자유롭지 못한 게 그런 거로 나오는 거고 자꾸 적과 알을 보는 거고 아까 조기동 씨 그거 있잖아요. 그 책에 대한 공격도 이걸 갖다 그냥 학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과 알을 보는 거잖아요. 적이 쓴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아서 항상 권력은 견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게 민주당이고 지금 여당 권력을 갖다 국민의힘이 잡고 있었으면 내가 누굴 비판하고 있었겠어요.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쪽은 180석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지금 100석도 안 되고 라고 했을 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저는 오로지 자기의 선의가 있어서만 유지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봐요. 악의를 가진 사람이 등장해도 작동되는 정의. 그것이 진짜 정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견제가 되지 않는 권력은 모두가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견제하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다 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너무 많은 잘못을 했잖아. 조국 칭찬만 사태부터 해달라고 하는지 그럼 모르겠어요. 칭찬 아니 그러니까 칭찬할 짓을 하라고. 그럼 칭찬해주지.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검찰공화국 된다. 또 이제 여성들의 삶은 뭐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정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하는가, 설령 그 당선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앞에 유권자가 있다. 심상정 후보 뽑으면 사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이재명한테 가는 표가 사표고요. 윤석열한테 던지는 표가 사표죠. 우리 표는 생표입니다. 간단합니다. 글을 찍고 나서 나중에 글을 찍은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 표가 사표예요. 여러분들 그런 표가 될 거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걸 찍는 건 왜 그러냐면 그놈의 그 진영 논리 때문이거든요. 나는 선이고 저쪽은 악인 거지. 악이 집권하는 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막아야 되는 거지. 본인들도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런데 그런 표를 왜 던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주제를 삼아야 될 것은 빌어먹을 체제에 이제 종지부를 찍자. 자, 윤석열을 경험했어요. 이재명을 경험했어요. 어떤 험한 거를 더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다음 대선이 이것보다 나을 거라고 난 보장을 못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분위기라든지 유튜브 분위기라든지 보면 양쪽에 다 선전선동이고 한쪽은 김어준, 뭐 라스푸친 같은 사람들이고 이쪽은 뭐 또 엄청난 또 있잖아요. 이렇게 양극화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이 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김어준한테 가가지고 당선증 들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저쪽은 또 저쪽 버전을 걸고 있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이게 점점 극단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극단화된
것 중에서 하나를 또 고르라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원하지 않잖아요. 둘 다 원하지 않는데 둘 중에 하나는 또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에 저는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딱 던지고 나서 후회가 없는 그런 표를 던져라. 우리가 이걸 돌파해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상황이 바뀌거든요. 내가 좋아할 후보를 찍어라. 근데 내가 좋아할 후보는 안 된다? 왜 안 되니까? 당신들이 안 찍으니까 안 되는 거지. 찍으면 되는 건데. 그죠. 가끔 이제 뭐 심상정 후보 보고 뭐 고인물인 이번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번 대선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고인물이 아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아니, 그 자리에서 원칙을 지킨 사람이다. 4선, 5선쯤 되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서는 존경을 받거든. 왜냐면 그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정의당에서도 물론 이제 세때 그런 거는 문제의식이 있죠. 노회찬, 심상정 다음에 누구냐. 중간이 지금 뚝 벼 있잖아요. 지금 벼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유호정 의원이라든지 강민진 대표라든지 아니면 장혜영 의원이라든지 또 그밖에 또 내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다 희망을 거는 겁니다. 매번 이제 그 허리가 없다, 뭐 노회찬, 심상정 뒤가 없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패미 정당이라서 안 된다라는 말이 뒤따르고 꼭 이제 저희들의 이름이 함께 거론된대요. 저희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런 얘기 지금 장혜영 유호정마저 없으면 지금 당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려 끔찍하거든 나는. 후원 많이 하셨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칭찬해 주세요. 지금 실제로도 지지층이 약간 바뀌고 있고 또 그 당원들도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가시는 분들, 당원을 이탈하시거나 지지자를 이탈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의당이 초심을 잃었고 노회찬 정신을 저버렸고 이제 패미정당이 됐다. 네, 이렇게 노회찬 의원이야말로 진짜 페미니스트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노회찬 의원이야말로 정말 페미니스트고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는 뭐냐면 노회찬 의원이라면은 끝까지 갔을 거라는 거죠. 옛날에 그 기억나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 나왔나?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엄청나게 사퇴 압박을 받았죠. 한 명씩 나와가지고 결국 한 명씩 떨어졌죠. 그때 이제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는데 그분도 흔들리시더라고요. 나한테 딱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완주하셔야죠. 딱 그랬더니 일고의 고민도 없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당연하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표가 우리 후보를 놔두고 민주당을 찍을 그런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 당보다 민주당을 더 걱정할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여성 평등, 성평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원칙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고 니들이 생각하는 노회찬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노회찬은 그런 노회찬이었고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해 준다 이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가끔 좀 날개의 크기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이게 정의당이 패미 정당이라 안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모든 정당은 패미 정당이 돼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 세계 정당 중에서 패미 정당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뭡니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아니 여성의 절반을 적으로 돌려놓고서 여성을 대변하지 않을래 이렇게 정당 활동하는 정당은 없어요. 그것도 있고요. 또 뭐 함께 또 나오는 게 항상 이제 노동자들을 챙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챙기는 당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윤석열처럼 뭐 120시간씩 일하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재명처럼 뭐 그 이재명의 당처럼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까?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는 좀 이게 홍보 담당자여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아서인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저나 뭐 장영원이나 강민진 대표는 그래도 그 뭐랄까요 다른 부대표님들이나 의원분들에 비해서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님, 뭐 이은주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그리고 부대표분들 이 사실 이제 저희 허리이기도 한데 언론에 자주 잘 안 드러나니까 다양한 우리의 일들이 좀 시민들께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저희 젊은 여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제를 얘기할 때는 또 기사가 잘 안 돼요. 여성 의제를 이야기하면 기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약간 패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뭐 노동인이 뭐 이런 문제나 뭐 의제화해봤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좀 약간 미리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정치의 실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아마 점점 심해질 거예요. 기자들도 이제 클릭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유호정이 무슨 노동자들이 뭘 얘기한다 법원 안내해주고 근데 갑자기 딱 걔가 타투 이름도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시스템으로 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되는 건데 뭐 복원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질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정치라는 게 남는 것 없는 정치 그거 좀 질릴 것 같고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의 수를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그게 됐는데 요즘은 진보가 그게 끊겼어요. 재생산 구조가. 옛날엔 그 노동조합이었잖아요. 근데 노동조합들도 요즘 새로운 생기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기득권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민단체였잖아요. 시민운동. 근데 시민운동이 다 어용화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생운동인데 학생운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청년은 아예 사라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의 재생산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언론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에서 뭐 지역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뿌리부터 그래서 구의원, 뭐 시의원 이런 거 아주 작은 단위부터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알리는 거 극대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요즘 미디어도 근데 다 돈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도 이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정치를 읽어주는 욕구들. 근데 그런 욕망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선동하고 저쪽도 선동하고 이랬을 때 이게 선동이 아닌 정치적 분석과 해석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 팟캐스트로 모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이 완전히 이제 극단화가 됐기 때문에 포르파가 넥스트 노유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좀 만들고 그다음 섭외를 잘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이 대선이 끝나면 사실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거든요. 이 한 장이 또 끝나고 새로운 장을 또 열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의 어떤 조직화 기반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될 텐데 우리 대선 끝나고 뭐 해야 될까요? 글쎄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조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진보신당 만들었을 때인데 지역에서 이제 모임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20대 여성하고 40대 아저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가 안 통해.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난감해야 당황했던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뭐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진 거 그때 등장한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아가저씨 조합. 이제는 이제 아저씨들은 이제 술값만 내주고 가시고 당 내에서 저는 오히려 좀 편안함을 좀 느꼈었거든요. 처음에 정의당 입당하고 네 그곳에 물론 많은 아저씨들이 계셨죠. 그래도 대화하는데 크게 막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쪽은 우리 다 운동권이었거든. 특히 이제 PD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이백윤 후보 같은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다고 왔는데 20대 여성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물러가고 아마 이제 2030 그들이 이제 아마 30대가 돼가지고 조금 물갈이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런 식으로 그 지역 활동, 뭐 어떤 여러 노조, 그다음에 또 지역 또는 그밖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단체도 있고 거기서 어떤 그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에서 실력을 검증받고 이렇게 검증받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당직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들이 의원이 되고 이런 식의 선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10년이 됐는데 뭐랄까 시스템들이 자리 잡을 때가 됐죠. 네, 시스템들이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됐고 그다음에 뭐랄까 정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거든요. 당원 모집도 해야 합니다. 예, 당원 모집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는 이걸 들고 다녔다니까 당원 원서 가입 원서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들이대고 요즘 어떻게 돼? 후원은 할 수 있잖아 당원 가입 안 해도. 후원도 할 수 있고, 그 당원 가입이 부담스러우면 후원 회원만 선택할 수도 있죠. 이걸 딱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마다 그냥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정치라는 것은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 하다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이고 거기서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지금은 민주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의식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잡지 못했는가? 잡을 수 없었던 거고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보면 또 거기서 또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처음에는 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보수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도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몫이 작기 때문에 뭐 다 여러 당들이 공존하는 건 좋은데 그 공존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찾는 정치적 기술들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 나느냐 보이스카우트, 자랑스러운 보이스카우트 의식 좀 벗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해서 보수적 정체성을 가졌다 해서 그게 뭡니까? 그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진보적 정체성을 가졌다 해서 그게 잘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고. 라고 하는데 뭐 랄랄라 나는야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자 뭐 나는야 자랑스러운 뭐 이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한테 좀 재수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여러 생각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면 되게 표현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나는 내 자신을 존재함을 확인하는 이게 더 강해진 그래서 일종의 실존주의적 활동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정치다는 건 세계를 바꾸는 거고 그러면 작은 힘이라도 모으려면은 저의 정치적 정체성은 사실 무정부주의거든요. 아니 뭐 자본은 뭐 국경 없이 이동하는데 왜 노동력은 이동하면 안 돼? 그다음에 국경 같은 거 없으면 군대도 없을 거고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싸울 일이라는 게 내가 씨 뿌렸는데 니네 집 닭이 먹었어. 이거 가지고 토닥토닥거리는 거 정도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현실에서 이루려면은 그래도 사회주의적인 이런 이념들이 구현된 나라들을 보잖아요. 딴 건 몰라도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근접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요구를 갖다 현실치에 맞춰서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느냐 자랑스러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정의당이 제1 비교섭 단체인데 만약에 집권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 우리가 집권할 준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소수 정당이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그 지워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대변하는 거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가진 사람들만 대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많이 가진 사람, 그다음에 민주당은 적당히 가진 사람들 이렇게 대변하고 있고 실제로는 못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못 배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차별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같은 것도 세상에 막 그냥 서열을 보니까 막 다다다 학교 이름을 가지고 막 서열을 옛날에도 학별은 있었지만 그렇게 극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도 막 따지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위로는 동경하고 아래로는 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는 윗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그 무시당한 환을 갖다 아래에다가 풀고 이런 천박한 사회란 말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여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들이 적이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 사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초고령화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출산율도 떨어지고 시작하고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노동 인구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인의 길을 우리가 한 10년, 20년의 텀을 두고 따라가는데 일본이 들어섰던 그런 불황 그리고 지금 한류님은 난리가 났잖아요. 국뽕들. 그게 딱 일본이 90년대 초에 제가 그랬거든요. 독일 유학할 때. 그때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을 따라 배우자부터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위기의 징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대자비가 좀 있어서 좀 불안해요. 불안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뭐 GDP는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배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피케티 지수는 엄청 높아지고 이런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복지하고 건데 그 슈페터적인 어떤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혁신하고 그러니까 기업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기업들을 지원하되 동시에 그걸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타협을 얻어내 협상을 얻어내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랜드 플랜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거 없잖아요. 물론 아무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라도 그걸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 듣다 보니 역시 입당 사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돈이 없거든요. 네. 우리 정의당의 생각을 같이 해줄 인재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 그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정책위원으로 모시든지 뭐 그런 다 월급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네.
지금 당 재정 상황이 많이 힘들죠. 입당 사업부터 네. 하는 걸로. 네. 하여튼 저도 그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마다. 아, 네. 요즘에 누가 그 오프라인 가입합니까?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합니다. 나는 온라인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게 친구 많이 없으시잖아요. 온라인 하라 그러면 안 한다니까. 오프라인 친구 별로 그러니까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약속만 하고 안 해요. 아, 현장에서 네.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휴대폰에다 바로 하라 그래야 되는지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말로만 해준다 그러고 안 하더라고. 제가 다음에 입당원서 이만큼 갖다 드릴 테니까. 끝나고 바로 인쇄해드려야겠다. 그러면 되겠네요. 저는 사실 입당할 때 홈페이지 보고 홈페이지 너무 못 만들어서 홈페이지 뭐랄까 큰 틀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 자잘한 뭐랄까 약간 그 현직 의원단 소개 페이지를 갔는데 한 분은 뭐 전 현 뭐뭐뭐를 다 한글로 쓰셨어요. 옆에 계신 분은 전현을 한자로 쓰셨어요. 이런 통일성 없는 것들 짜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거는 뭐가 문제지 싶었어요. 그래 돈이 없나 싶어서 입당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감각이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왜 문제지 이러거든. 그런 사소한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 네. 네, 진중권 작가님 모시고 오늘 너무 포르파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하여튼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만들어 봅시다. 기획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여성들 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미래가 있고 왜냐하면 담론이 앞선 담론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관철되거든. 관철되기 때문에 저는 여성은 남자의 미래다 이렇게 보고 그쪽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시위했잖아요. 이대남들을 왜 니들이 참칭하느냐. 나도 이대남이다라고 시위했잖아요. 그런 남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들이 우리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 같은 586 꼰대 마초가 페미니즘에 쿨할 수 있는 건 말이죠. 이제까지 여자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쿨할 수 있는 거. 그럼 이 남성이 평등해야지. 평등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자리 우리가 가진 자의 여유. 그렇지. 네. 가진 자의 여유인데 젊은이들은 지금 거기서 진짜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건 여성운동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 왜 그렇게 느끼냐면 여성들이 위유천장 때문에 위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하향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되거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를 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남성들이. 그래서 그런 설득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온라인에서는 사실 서로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적어도 자기 이름 얼굴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날 때부터 페미니스트 아니었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태도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들을 때 내일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거든요. 투표 독려를 해야 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예.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87년 이후 계속 이런 그러니까 그래야 그나마 어느 정도 작동을 했는데 제가 볼 땐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그다음 요번에 그 최악의 선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정치 시스템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고 이번 시스템에서 그 안철수가 말은 참 잘했어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변화의 시작점은 여러분들 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싫어하는 후보 억지로 찍지 마십시오. 누가 후보가 되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박정희 때처럼 무슨 국가주도 경제도 아니고요.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 대통령 다 허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들이 할 일들이고 누가 되든 간에 정말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뭐 나라가 망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삶의 현장 지키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포감을 주입하는 게 되게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잖아요. 종말론 펴면서 그 이익은 자기들이 보는 건데 이런 식의 사기극도 이제는 이제 지치지 않습니까?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후보한테 표를 주시면 됩니다.
네, 강민진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생애 첫 투표 하시는 유권자분들께서 아마 약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 사전 투표를 하시면 이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말고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학이라든지 직장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전 투표하시면 내 집 앞에 있는 아무 투표소에 가서 다 투표하실 수 있으시고요. 맞아, 이거 아주 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웬만하면 사전 투표로 심상정을 미리 찍어주시고 우리 본 투표 때는 룰루랄라 노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해. 투표했어? 아,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노력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내 한 몸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얻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선진국이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야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복지 정책들 두고 뭐 GDP 뭐 3만은 돼야 뭐 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3만인데 여전히 집이 없잖아요. 더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이 이런 일을 해내려면 지지를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이제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등 떠밀어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우리가 결국에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제 또래 2030 여성분들 지금 상황에 많이 절망도 하시고 또 미래가 두렵기도 하실 텐데 전 많이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거든요. 근데 우리 싸움이 이번 대선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싸움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받는 득표율은 굉장히 유의미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 차악을 고민하지 마시고 심상정 후보한테 용감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악이야. 최악들의 경쟁인가요?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돌아온 진중권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이든 댓글로 또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선 끝나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